자,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미남 국회의원, 미남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지금 저희 집에 처음 오셨죠? 예,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저희 집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집에서 방송하는 거 처음 보시죠? 예, 그렇긴 한데, 저희 집보다 거실이 정말 거실 같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는 뭐,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집인데, 아, 그러세요? 예. 아, 저희 집도 어수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셨고요. 자, 이제 저희 망치부인 방송에 오시기 전에 어저께 처음에 아프리카 한번 경험을 해보셨더라고요. 네, 어제 시사타파 뉴스라고 하는 곳에 네, 나가서 그래요. 인터넷 방송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으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참 첫 맛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벌써 맛보고 오셔서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뭐 어저께 이미 아프리카의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예, 이 시청자분들께 많은 본인 소개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좀 이슈 중심으로 네.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간단한 제가 좀 궁금한 거 네, 그러세요. 제가 사실 진성준 의원님께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진성준 의원님을 제가 옛날에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었는데 네. 여의도의 한반도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제가 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때가 무슨 당직자 아니면 무슨 보좌관이셨죠? 예, 2004년도라면 제가 장영달 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때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인상 깊었던 게 네. 보통 이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당직자들 보면 같이 다니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그래요?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작당과 모의를 하는데 예. 보면 주로 혼자 다니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랬나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네. 저는 솔직히 보좌관 출신들 저 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늘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보면 보좌관들을 통해서 부패가 되잖아요. 네. 뭐 뇌물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보좌관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진성준 의원님은 보좌진들 중에서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네.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해서 제가 저희 선배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예.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거는 진성준 선배님밖에 없었어요. 예. 선배님? 의원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 예.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입니다. 아. 전주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도 전북대학교 나왔으니까 예, 전주가 정말 오리지널 고향이죠.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전북대에서 그러면 전공하신 거는 저는 법학과를 나왔는데 법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데모만 많이 했어요. 몇 학번이시죠? 저 8호 학번입니다. 그럼 이제 이 8호 학번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 운동을 만들어가는 학번이었잖아요, 그 학번이.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학생 운동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뭐, 그 시절에 대학 다닌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국 현대사, 특히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깨우치면서, 학생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일찌감치부터 대목군으로 나서게 됐어요. 그래 대학 1학년 때부터 운동권이 됐는데, 예, 1학년 때부터. 예,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는 법과대학 학생회장을 했고요. 예, 4학년 때는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럼 89년도. 아니죠, 88년도에 88년도에. 한 겁니다. 예. 그러셨구나. 전설적인 인물이셨네요. 아니요, 전설까지는 아니고, 그때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민주화 투쟁에 다 같이 함께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 학교 다닐 땐 제가 이 8호 학번 선배님들 똑바로 쳐다도 못 봤는데. 8학번이거든요. 8, 9학번. 그래서 이 8호 학번 그러면 전설적인 학번이라고 네. 워낙 듣고 자라가지고 네. 그러셨고. 자, 그러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다면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저는 대학 시절에 붙잡혀갈 줄 알았는데, 못 잡혀가셨군요. 예, 검거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군에 갔는데, 뒤늦게 군에서 검거되어 가지고, 에?
군사 재판을 받고 또 육군 교도소에서 감옥을 살고 뭐 이러면서 모두 3년 6개월을 감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세히 어떻게 하다가 군에서 잡혀가요? 예. 혹시 뭐 간첩 활동?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군에 갔을 때만 해도 군대 내에서 이른바 소요 진압 훈련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와 함께 저희 부대원들도 진압하러 나가게 되고, 뭐 그래서 매일같이 그 소요 진압 훈련, 시위 진압 훈련을 뭐 총검술이나 사격보다도 더 많이 훈련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충정 훈련이라고 불리웠죠.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대학에 다니면서 데모를 하다 온 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맞았어요. 네,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이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와 함께 군에 들어왔던 동료들과 모여서 도대체 우리 군대가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가, 또 왜 정당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화 운동가, 학생 운동가들을 이토록 모질게 탄압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나중에 저는 뭐 비록 사병이지만 고참이 되면 적어도 최소한 군대에서 이런 폭력적인 어떤 관행, 관습 이런 것만큼은 좀 근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들을 했는데, 그것이 보안대에 뭐 불순한 조직이다, 뭐 이렇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적 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또 그러고 나니까 대학 때 시위와 집회를 주동했던 일들이 또 이렇게 추가로 또 막 기소되고 해가지고 또 1년 6개월을 더 받고 해가지고 모두 4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살아야 했는데, 중간에 감형도 받고 또 만기를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가석방 되고 하면서 도합 3년 6개월을 감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저는. 네, 이게 많은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이 얘기를? 뭐 많이는 모르시겠죠. 예, 하지만 저 비례대표 공천 신청할 때 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자기의 저 뭐 전과 사실들을 다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소명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지만, 그걸 뭐 드러내놓고 홍보하고 광고할 일이 아니니까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습니다. 참 뭔가 좀 다른. 사실 뭐 자기가 민주화 운동했다는 굉장히 떠들고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한 3개월 살고 나 전과자야 이러고 다니는데, 네. 야, 이 보통 내공이 아니네. 군대에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 아닌가요, 그 당시에? 예, 뭐 그랬는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다른 분들은 저를 많이 깔보시게 될 텐데, 저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그러니까 방위병으로 그 당시에는. 방위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이 방위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방위를 네.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근데 방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안사령부에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감시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신원이 밝혀져서 블랙리스트 같은 데 올라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안대가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었겠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임한 게 딱 걸려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그럼 방위는 전주에서 받으시다가? 예, 저는 전주 35사단에서 그래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막 그때 그 당시 육군교도소 같은 데 막 폭력이 난무하지 않았나요? 예, 뭐 이제 보통 남한산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육군교도소는 예전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게 너무 낡은 오래된 교도소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 신영복 교수 이런 분들은 다 남한산성에서 남한산성 시절에 육군교도소에 복역하셨던 분들인데, 그게 너무 낡으니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호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낡았겠지만 제가 감옥에 갔던 1990년 그 시절에는 굉장히 신식 호텔을 방불케 하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교도소였어요. 그래서 35사단 영창에서 생활을 하다가 육군교도소에 가게 되니까, 야, 이거 천국에 온 것 같이 좋더라고요. 근데 시설은 그렇게 현대적이었지만
뭐랄까요, 이 행형의 어떤 풍토는 아주 낡아가지고, 거기 일반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저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져 들어온 이른바 공안사범, 양심수들, 정치범들이 많았는데, 그 양심수들 가운데도, 헌병과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교도소 내에 단식투쟁도 벌이고, 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맞고 단식 투쟁도 하시고 본인이 그러신 거잖아요. 예, 저도 이제 맞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미간에 이쪽에 이렇게 주름이 하나 이렇게 네. 보여요. 이게 인상을 네, 쓰면 네, 이쪽이 아주 네, 깊게 주름이 패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맞아가지고 워카에 맞아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워카에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꿰맸는데 그 흉터가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상을 쓰면 이렇게 주름이 그냥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쪽이 더 깊게 주름이 네. 패이는 이유는 지금 이 한쪽이 되게 깊은 주름이 있네요. 네네 그것이 이제 그 상처가 흉터가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폭력이 난무하니까 그런 폭력을 당할 때마다 뭐 저항의 수단이 없으니까 단식으로 항의하고 저항하고 해서 막 무슨 뭐 밥 굽는 일을 거의 밥 먹듯이 많이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뭔가 느낌이 달랐어. 내가 여의도 있을 때 제가 좀 사람을 좀 보거든요. 그래요? 사람을 보는데 늘 선배님은 혼자 그 의원님은 혼자 다니셨고 네. 느낌이 달랐어.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모습. 아이고.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 네. 막 어울려 다니면 농담 따먹기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아가씨들이나 막 이렇게 눈으로 훑고 다니고 네. 제가 그때 밥 먹을 때 그런 것만 봤거든요. 아 저런 인간들이 국회에 있으니 국회가 이 모양이지 이랬는데 선배님을 보면서는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역시 그런 과거가 있으셨군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결혼은 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자녀분은 어떻게? 저는 큰 딸, 작은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큰 딸내미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고요. 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네, 그러면 2살 터울이네요. 예, 2살. 중2 아들. 예. 참 그 아버지로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아이를 키우거나 하지를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집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예. 특히 누나 밑에 남자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딸은 말을 잘 듣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딸내미는 모범생이에요. 오. 전혀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공부나 뭐 이런 데 막 시달리니까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짜증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도 아주 짜증스럽게 저희도 그래요. 받아요. 이 아빠들이 사실은 이 딸과 아들이 있을 때 대하는 자세가 틀려. 뭐 딸은 모범생이래요. 무조건 모범생. 아, 딸 봐보시군요. 예. 딸이랑 평상시에 친하셨어요? 아니 뭐 꼭 그렇진 옛날에는. 않습니다. 저는 아들내미가 막내 짓을 해서 그러는지 한동안 아빠하고만 자려고 했어요. 아들이.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부부가 쓰는 침대가 있지만 그 방이 있지만 그 방에 부부가 함께 자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은 아들 방에 가서 자고 아들은 저하고 함께 자고 한 게 거의 중학교 1학년 때야 비로소 떨어졌으니까 10년 이상 저하고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데 이 녀석이 요즘은 아빠 말을 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또 아빠가 바쁘니까. 그죠? 이 아빠가 또 작년부터 많이 바빠지셨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정적인, 네, 이 무서운 과거를 가졌지만, 자식들에게 꼼짝 못하는, 딸 바보이면서도 또 아들 바보인, 예, 모습을 좀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의 사이는 좀 서운하시겠네요? 따로 쓰시고 막 이러다 보면. 글쎄요, 예, 부부는 역시 이렇게 한 방을 쓰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사이도 돈독해지고 금슬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 뭐 각방을 쓰다시피 해서 그랬는지 예, 뭐
서먹서먹하고 남남처럼. 아이고 안 되셨네요. 그 요즘에 많이 사모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같이 많이 도와주십니까? 아닙니다. 저 집사람은 정치는 당신의 일이고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니까 가족까지는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해요. 뭐 이제 아주 필수적으로 집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는 뭐 함께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신의 일과 내 일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안 나가겠다. 네, 제 보통- 집사람은 네. 이게 방송 나와서 집사람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네, 물어보시니까 아이 그 궁금하죠. 사실 네. 가와만사성이거든요. 예, 집안은 뭐 큰 문제 없이 화목한 편입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서 운동 단체, 독서 운동 단체 활동을 해요. 그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활동에 주력하고 그런 만큼 당신 하는 정치에 뺏길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 주대 있는 사모님이랑 살고 계시군요. 네, 뭐 예. 훌륭하십니다. 저희 사모님도 한번 뵙고 싶은데,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 진성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나머지 부모님이나 형제들까지 얘기하면 오늘 날이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러면 개인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이 현안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이제, 근데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주로 상임위 활동을 어디서 하셨죠?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아하, 국방위원회. 그럼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드 문제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지금 박근혜 오늘도 제가 오늘 방송을 할 내용인데 지금 이제 사실 가장 대중 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입이다. 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드 이야기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지금 모두 다 총선 모드여서 사실은 이런 외교 안보 사안 중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드를 도입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의 그간의 입장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새누리당은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사와도 모자랄 지경인데 미군이 주한미군에 도입해서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 막을 일인가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충분하다거나 효용성이 높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공연히 북한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까지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안보적 실익이 별로 없는데 반해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또 외교적인 갈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 올라온 거 보면 청와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되고 있고요. 뭐 이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언론 플레이 수준인지 아니면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걸로 봐야 되는지. 예, 그간에도 미국은 사드의 도입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는 부인했지만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뭐 장관에서부터 뭐 부장관 뭐 이런 사람들 또 차관보 실무자들이 계속 사드 도입의 필요성들을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북한에 대한 견제도 견제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 제안이 없었다.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도입 논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사드 도입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의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왔던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이제 표면화하고 공식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쯤에 발표 가능성이 크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까지 났다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총선 전국을 이용해서 막 그냥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드라는 게 사실 막 하루아침에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있는 미사일을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직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드는 예. 미국이 현재 3개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만들어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운용하고 있는 사드를 이동 배치해서 주한미군에 들여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 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뭐 정책적 결정만 서면 도입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언론에서는 아직 사드라는 무기 미사일 체제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 아직 뭐 확정적으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기사들을 봤었는데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현재 그럼 있는 사드가 몇 군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쪽에 하나가 있다고 제가 뭐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괌 쪽에도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하나 있겠죠. 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그러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네 번째 거를 설치하려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걸 옮겨올지는 네. 아직 모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기로 청와대가 합의를 해버리면 예.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의까지를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그런 중대한 무기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들여오게 된다고 하면 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미국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뭐 강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드 배치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국과의 대중 관계가 지금 악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풀려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사드 배치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고 합의가 돼서 설치가 된다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거로 예측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또 미국은 한결같이 이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거나 또는 중국을 겨냥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어떤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인 만큼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중국을 설득해 왔지만 뻥이잖아요. 중국은 그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 속의 일환인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그 광대역 레이더가 중국 본토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나 준비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고 설령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중국에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외교적인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는 총선을 한번 치르는데 이게 이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갖고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저께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 대만의 관광객을 3분의 1로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에다가 보복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왕에 중국은 그렇게 미국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어서 미국의 MD 체계에 남한이 포섭되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누차 천명해 왔고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나름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대북 제재의 외교적 실효성이 높아지려면 중국이 제재에 강도 높게 동참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제사회의 일치되는 의견인데 중국이 저렇게 미국의 사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 오히려 북한을 앞세워서 자기의 안보망을 더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요구와는 다르게 중국의 반발과 반대 또 대북 제재의 비협조 오히려 이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이제 뭐 이거는 외교 통상위 쪽하고도 또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국방위 하나만 하신 거예요? 예, 저는 4년 동안 국방위원회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계속 하실 수가 있죠? 왜 국방위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사실 국방위원회는 군 출신 의원들이 많이 가는 곳이긴 하고 또 지역구 사업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군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군 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구의 이해와 요구가 없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방위원회는 많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당의 의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국방위원회에도 많은 의원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누구 자원에 나서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진성준 의원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원내 대표부의 권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장영달 의원 보좌관을 아주 오래 했는데 장영달 의원은 6년간 국방위원회 활동을 한 바 있고 그래서 국방위원장까지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6년 동안 제가 장영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했기 때문에 국방 관계 일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어깨 너머 들은 풍월이 좀 있어서 국방위원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국방위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그 지난 4년 동안에 이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를 하시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그 국방 정책에 대한 총평을 해보신다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모두 우리 국방을 위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말로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할 여러 가지 안보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뭐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랬고 노크 귀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뭐 군내 폭행, 구타, 성추행, 성폭행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지뢰도발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의 안보 태세를 의심케 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런 안보의 허점, 공백 상태가 이렇게 계속 발생해 왔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튼튼하게 갖추기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은 완전히 정체 상태에 있고 후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보수 정권이 맞는가? 이들이 입만 열면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안보를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 무능에 안보 무능에
지금 이제 이 국방 무능에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해. 진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벌어진 국방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무슨 국정조사라든가 질문을 하면 좀 협조적이긴 하나요? 아, 그, 전혀. 국방부만큼 비밀이 많고, 네. 국방부만큼 비협조적인 데가 없죠. 아마 첫 손가락에 꼽으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그럴 것이고, 두 번째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어지간한 자료들은 전부 다 군사 기밀이고, 이 군사 기밀에 있어서만큼은 국회에 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정말 알아야 될 그럴 사안들조차도 비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야 될 경우가 너무 많죠. 아, 이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좀 궁금한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뭐 상임위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까지 비례대표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그 국회의원 4년을 해보셨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다, 혹은 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뭐 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서 뭐 일을 잘못했다, 또 안타까웠다, 힘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별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 심화되어야 될 그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막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도 모자라는 판인데 오히려 정치적인 민주주의마저 후퇴해버려서 19대 국회의 주요한 논의가 바로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논의로 소진해버린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여야 간의 합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주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정보기관 또 군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사이버상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서 처벌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게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일조차도 정부와 검찰의 방해 때문에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월호 사건. 이거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소홀히 하고 방기한됐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 이미 우리 사회가 수십 년 전에 이미 달성해야 될 일들이 21세기에 막 벌어지면서 국가의 기능을 의심케 하는 일들, 또 민주주의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일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이 뭐 정치 정세, 경제 정세에 따라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뭔가 이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부가 네. 소위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힌 것도 있고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이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네.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불신 정치를 보여주는 과정이었고 거기 싸잡아 비난받는 이 또 야당이었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4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야당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예, 예. 이제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 그러니까 소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질린 거예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친노 비논이 막 이래서 온갖
이 뭐라 그러나 그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좀 저질스러운 모습들을 봤고 네. 거기다가 야권 분열까지 되는 바람에 사실은 뭐라 그러나 이 투표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성준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이 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혹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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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 그 조금 말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도 지방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MB 심판의 여론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런 뭐 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아주 전국적 정책 이슈로 떠올랐어요. 역대 선거에서 이만큼 정책 공약이 큰 이슈가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에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을 강요받아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허리띠를 우리가 더 졸라매자 뭐 이래 왔죠. 심지어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마저 다 내놓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간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요받아 오고 요구받아 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해법을 내놔야 될 때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선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점심밥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정책 공약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다 환호하고 지지에 나섰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시대적인 요구가 과거의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인 차원으로 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시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2010년에 무상급식 투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서 2010년 10월 달에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으로 채택합니다. 이 시대 정신을 저희들이 먼저 선취하고 그것을 당의 지향으로 가치로 규정한 것이죠. 그리고 2012년 총선에 임하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또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노총 3자가 당을 통합하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또 당 강령에 박아 넣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계승됐나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당 강령에 지금 살려뒀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물론 뭐 보편적 복지를 일반적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선별적 복지를 가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의 한 축으로 계속 계승하면서 시대적인 요구를 담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시대 정신이자 당의 강령으로 천명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놓고 새누리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 총선이었고 또 2012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였는데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경제민주화 또 복지국가라고 하는 시대적인 화두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선점당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치열성 또는 준비성 이런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것이죠. 그 당시에 2012년의 문제가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네. 많은 야권 지지층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어렵다.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김종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우리 당의 어떤 간판 내지는 그러니까 이 당의 간판이라든가 어떤 그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럴 구체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그 뒤에 그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 민주화는 뭡니까? 우리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 아닙니까? 네. 근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건 쉽게 말하면 이런 빈부의 격차,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보다 좀 분명하게 했고,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경제정책들 몇 가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기조로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저희들이 주도 성장론. 제기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년경제론.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 것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경제의 주체요 중심이 되도록 하는 청년경제론을 제출했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론. 이제 과거에도 평화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히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적인 통합과 통일을 먼저 선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삼각 벨트를 구성하자. 뭐 이런 이제 구상들을 내놓고 있으면서 점점 경제 민주화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구체적 경제정책 기조가 3대 축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것의 구체적인 정책 입법 과제도 이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방향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세 그렇습니다. 개가지 방향이 소득 주도 성장론. 이제까지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대기업이 성장해야 대기업이 더 발전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식이었다라면 이제 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각각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자. 방침이 맨날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그 저출산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행한 건 사실 청년에 대한 경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그냥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국가의 미래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경제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의 단순히 평화 통일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통일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 이거를 지금 추구하겠다라는 네. 건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계속 깎아주고 그 서민들의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 정책은 네, 네. 저희들이 그렇게 부자 감세, 이른바 재벌 감세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원상 회복하고 철회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만 네. 정부 그러니까 국가적인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재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에 대한 또 부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데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원상 회복해야 된다. 특히 법인세를 깎아준 것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으로 원상 회복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조세 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누리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 복지 또 청년 복지 또 대학생 등록금의 문제 이런 복지적 수요를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재벌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것만으로 당장 우리 서민들 또 중산층이 겪는 어려움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조세는 아니지만 무슨 그 담배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간접세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크게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담배값도 조금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가가치세 인하, 또 뭐 카드 수수료 인하 등등 자영업자와 또 노동자들 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그 서민들이 느끼기에 요 부분은 이제 당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 청원 개념으로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지금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네.
이게 이제 재산과 소득에 근거한다고 그래서 정말 집 한 채 있는 노인분들이 건강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해서 낸다라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실제로 우리보다 만 배, 수만 배가 많은 재벌들은 거의 안 내고 있더라. 네네. 그게 보니까 건강보험료, 뭐 상한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조금만 내라 그러고 그 실제로 이 소득이 2천에서 연봉 2천에서 3천인 사람들이 현재 소득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당에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월급쟁이들이 늘 뭐 유리지갑이라 소리를 들을 만큼 세금에서의 봉 노릇을 해왔죠. 그걸 국가가 강요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또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조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조세 체계 정비 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또 그런 만큼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세 체계를 바꾸어야만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조세의 공평성, 형평성이 제고되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세상을 불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업이 조세의 형평성,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번 선거에서 구체적인 당 공약으로 제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시될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제 성장론 중에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뭐 방향만 서 있는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특히 그렇고요. 오랫동안 네. 다듬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청년 경제론도 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년 경제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과 입법 과제들이 전부 다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저희들이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은 한반도 경제 통일론입니다. 이것도 중국과 또 부산 그리고 일본을 잇는 두 개의 그다음에 저쪽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두 개의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한반도 경제 통일을 더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경제 통일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그 두 개의 트라이앵글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 철도를 비롯한 운송 체계를 갖추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하고 또 각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긴 해요. 그래서 한반도 경제통일론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일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과제들을 다듬어 나갈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청년경제론은 우리 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구체적인 입법계획까지 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소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논점이 됐던 것들이 최저임금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혹시 그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번에 가시적인 어떤 슬로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최저임금은 이미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작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 당의 입장으로 천명된 바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한 번에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예, 재벌 필요하겠죠. 대기업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영세 자영업자들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열악한 임금 수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되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용 지원금을 확대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부가가치세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정책 패키지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그래, 하는 거고요. 그래. 오. 이미 이런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인상 폭만을 결정할 뿐이지 그에 수반되는 다른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설령 권고를 한다 해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패키지가 함께 마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도 차제에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로 결정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금을 올리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왜 이 최저임금론을 여쭤봤냐면 틀림없이 당 내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그 여론몰이에 몰려서 이 최저시급 1만 원 선은 공약으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뻥을 쳤어요. 지키지 않을 뻥이지만 그 뻥을 치고 그 뻥으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바보같이 속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그런 거죠. 왜 목표가 나 1등 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30등 한 애가 20등 하면 그만큼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목표로 제시해 놓고 최대한 그걸 목표로 따라가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네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얘기를 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정치는 그렇잖아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감을 통해서 설득을 이뤄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좀 야당이 지더라도 우리 사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 가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우리 다 같이 가보자. 일단 가본 다음에 안 되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국민들이 한번 해봐. 한번 얘네들 좀 모자라 보이지만 한번 같이 도전해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12년의 당 공약이나 대선 공약을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검열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책임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물러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진성준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왠지 좀 설득력 있게 가서 얘기를 전달할 것 같아서 이게 경제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걸 너 왜 못했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옳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만 해도 그게 누가 집권을 하든 그게 옳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성준 의원님께 이 부분을 꼭 좀 자신감 있게 이 경제 정책 부분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쉬운 말로 눈에 딱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우리 손으로 해답시다. 뭐 이런 구체적 슬로건을 만들어서 자신감 있는 선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점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그것이 실현성 없는 그런 헛 공약이 될 것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그 공약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요. 왜 우리는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사고를 했던가 하는 반성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공약을 다 뒤집고 하위 70%에게 그것도 매우 선별적으로 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서 공약을 후퇴시켰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전철을 보면서 우리 국민에게 또 다른 깨달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함부로 남발하는 무리한 공약만을 가지고 정치적 지지를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그에 이르는 단계적 경로를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 때문에 목표 수준을 낮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하되 그것에 이르는 단계와 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장 내년부터 시급 10,000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령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단계별로 뭐 내년에는 6,000원, 후년에는 8,000원 이렇게 가다 보면 10,000원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조절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야당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자체적으로 자체 검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는 공약을 보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령 미국의 샌더스 열풍이라든가 그리스의 시리자? 그 다음에 뭐 캐나다의 새 총리 모두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을 만드는 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왠지 어떤 방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물론 뻥친 거고 우리가 다 알고 공약이 거짓말이는 거 알면서도 왠지 얘네들은 뭔가 할 것 같은 추진력이 보이는 거야.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왠지 계산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얘네들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할 것 같아. 뭔가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총선과 대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3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3개의 선거에 보면 다 기능이 있잖아요. 국회의 기능, 대통령의 기능, 지방선거의 기능.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좀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언론의 균형이 좀 이루어져서 야당이 주장하는 가치와 입장이 공정하게, 공평하게만 전달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드팀없이 견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 지형이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보수적인 여론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검열이 작동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지향과 가치를 선명하게 하고 견제하지 못한 채 많이 후퇴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 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게 희망을 걸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반성에 토대해서 저희들이 견지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게 견지하되 그것에 이르는 실현 경로를 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짜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그런 원칙은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언론 지형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이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발언할 때 조심하는데 저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라. 그러면 종편이라든가 소위 지금의 뭐 KBS, MBC가 이끌어내는 여론 뭐 굉장히 야당에게 불리할 것 같은 뭐 24시간 거짓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령 노동 문제 같아요. 노동학법 반대하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은 지금 KBS, MBC, 채널A, TV조선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진성준은 처음 뵙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이 인터넷 방송에도 동시에 지금 4,000명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4,000명이 보고 이게 하루에 몇만 명이 이 방송을 보는데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 당의 입장이 뭐다라고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분들이 또 가서 옆에 10사람만 얘기해도 이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KBS, MBC, 종편 그들 중심의 여론 지형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장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굉장히 처음에 많이 밀어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팟캐스트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 의원님들끼리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이건 좀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의견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진짜가 나타났다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녹화본을 올리더라도 녹음본을 올리더라도 그때 인터넷 방송을 같이 진행하시면 네. 실시간으로 훨씬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진성준 의원님을 참 보면서 느끼는 건 야당 의원님들 중에 굉장히 뭐라 그러나 말실수 없이 제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야당 의원들이 늘 인기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다가 늘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진성준 의원님은 말실수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죠? 한 번도 말실수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되게 논리적이고 네. 근데 단점이 있다면 말이 잠깐 어려워.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단어에 응축시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님들 중에 가장 그래도 국민들에게 젊은 의원들 중에 신뢰감을 주는 의원이 아니냐. 네. 그리고 굉장히 선명했던 것 같아요. 나름 방향과 판단이 매 시기에 굉장히 선명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어요. 네. 진성준 고맙습니다.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망치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성준 의원님을 이전부터 옛날에 2004년부터 지켜보면서 네. 나름대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어느 자리에 서시든지 이 진성준 의원님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그 뭐 지역 위원장이 되셨다면서요? 네, 이제 지금은 사퇴하고 사퇴한 상태죠. 당원 당규에 따라서. 비례대표는 지금 사퇴한 상태예요?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역 국회의원 중에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은 경선의 공정성,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역위원장을 다 자동으로 사퇴한 상태입니다. 면직된 상태죠. 그러면은 그럼 언제 지역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2014년 11월 달에 됐으니까 뭐 한 1년 정도 지역위원장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 비례대표이면서 지역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이지만 그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서울시 강서 을구. 예. 그 지역,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지역,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예, 그냥 방송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지금 지역 구성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새누리당에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 야권이 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건지. 예, 강서구는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였던 지역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세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강서 갑 을구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는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인구가 늘어서. 그런데 강서 갑은 우리 당의 신기남 의원께서 사선을 하신 지역이니까 굉장히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고 물론 신기남 의원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그러셨기도 했지만 그런데 강서 을구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번 총선 때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지역이어서 반드시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과거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는 이렇게 평가되고는 있지만 김성태 의원이 8년씩이나 거기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면서 8년이나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 당 후보가 좀 약했던 건가요? 그렇죠. 지난 김성태 의원이 초선이 될 때가 17대 국회였는데 2008년. 예. 그 17대 국회 때에는 우리 순환이었고. 당의 후보가 노현송 의원이었는데 아니다. 18대였구나. 17대 때는 우리가 있고 18대 국회였죠. 18대 국회 총선 때 18대 총선 때는 우리 당의 노현송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김성태 후보가 나왔지만 같은 야권 후보였던 김성호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표를 갈랐어요. 노현송 후보의 표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딱 김성호 의원이 뺏어간 표만큼 졌어요. 노현송 의원이. 그래서 노현송 의원 재선에 실패하고 김성태 의원이 초선이 된 거고
지난 19대 총선 때는 그때는 이제 MB 정권 심판 바람이 막 불던 때였으니까 우리 당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때인데 우리 당의 김효석 전 의원이 당신 지역구인 전남 담양 구례 곡성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해소되면서 서울시 강석으로 총선 2개월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내에 인지도가 너무 없고 지역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근소한 차인 870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의 뭐랄까요, 이렇게 원성과 원한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번에 좀 반드시 꺾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녹록한 곳은 아니고 김성태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이어서 나름의 서민성도 갖추고 있고 뭐 또 이렇게 아주 저 바닥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힘든 싸움이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정리해야 가셔야 될 때가 되죠. 온 것 같아요. 지금 예. 가장 국회 예. 회의가 지금 이제 있어서. 국회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럼 가시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총선을 앞두고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네.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데를 넘어서 환멸스럽기까지 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정치와 국민이 너무 많이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바를 국회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통로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국민과 정치권이 유리되고 있는 상황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국민과 정치의 이 간극을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인과 정당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당의 혁신이고 정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조차도 그런 시민적 참여, 국민적 참여를 기본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펼칠 때만이 그렇게 국민과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정치가 희망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삶의 앞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망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기 혁신을 하고 있고, 또 저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의 근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저들이 어떻게 일선에서 바뀌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번 총선 결코 실망스럽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다만 투표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투표 이전에 선거의 과정에서 함께 결합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쉽게 시간이 지금 국회에 가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싶은데 예. 다음 주부터는 당 공식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최고위원회의 해산으로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하는 당직에서 자동 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서울시 강서을 지역구에 올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당직 때문에 또 당 상황이 복잡해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또, 지금은 막 선거 전이니까 오셨다가 선거 끝나면 쌩까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계속해서 우리 수천 명의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네. 소통하는 정당 그의 이 스타 의원으로서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예. 바라면 안 돼, 내가.
제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선거법 때문에 위반입니까? 예, 네. 뭐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자,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 예,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안타까워라. 예, 이제 가시면.